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을 드시면 돼요. 내 몸의 염증을 없애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염증만 줄여도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죠. 세 가지인데요. 과일, 채소, 견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분보다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살이 빠지는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소. 채소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당분이 더 없기 때문에 살 빠진 음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간식으로 당근을 먹기도 하고 토마토를 먹기도 하고 채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항산화 영양소가 많아서 간의 또 해독 능력에 또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지방 섭취를 잘 하지 않으세요. 당 절제나 단백질 보충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의 원료예요. 세포가 없는 몸이 없잖아요. 네, 세포막의 원료라서 혈관 건강에도 또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이제 산패되지 않은 좋은 신선한 견과류 25에서 30g 정도 드시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 두세 스푼씩 드시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염증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일만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간 스무디를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과일 식사와 과일 채소 스무디를 겸하는 방법입니다. 과일 클렌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을 드시면 돼요. 사과 1개, 오렌지 2개, 바나나 2개, 참외 2개, 또 바나나 2개 드시고 토마토 2개 드시고 해서 6번을 드시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과일은 훨씬 당분보다 수분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더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무디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스무디는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바나나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케일이나 토마토, 양배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채소의 양을 1:1 거기에다가 물을 또 절반을 같이 섞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스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 케일 스무디를 오전 중에 2번 드시고 또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도 굉장히 포만감도 있으면서 해독에도 좋습니다. 오후 중에 3번 정도 드시고 저녁에 또 사과 케일 스무디 이렇게 드시면 좋은 스무디 클렌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스무디를 같이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아침 오전에는 사과 1개, 오렌지 2개 이 정도 드시고 저녁에 8시에도 참외 1개 정도 드시고 중간에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를 활용하신다면 포만감도 있으면서 클렌징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붓기가 빠지는 거를 가장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축적되었던 나트륨이 빠지고 또 염증이 줄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몸에 부족했던 칼륨이 공급이 됩니다. 또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오니까 이 수분 대사가 잘 맞춰집니다. 전해질 밸런스도 잘 채워지게 되죠.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이 아주 좋아집니다. 가스가 찬 분들, 또 변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죠. 제가 만성 변비 있는 분들에게 현미 잡곡밥 대신에 과일 식사, 또 과일 채소 스무디를 꼭 권합니다. 네, 잡곡 식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장이 같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이 있거나 변비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밥을 먹으면 식곤증 생기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한식을 잘 드시고 왔는데 꼭 이 식곤증 때문에 오후 업무가
뭐 30분 정도는 좀 잘 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원데이 클렌징을 하게 되면 혈당과 소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혈당 변동이 줄어들게 되고 또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곤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뇌에도 좋은 안정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렌징 주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과일과 채소와 물을 1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 1개와 뭐 양배추 또는 뭐 케일 같은 무게로 넣고 그다음에 물을 사과 무게만큼 넣으면 돼요. 또는 사과와 뭐 토마토, 또 사과와 당근 이렇게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분이 적은 오렌지와 또는 키위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두세 가지의 과일과 채소의 조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을 균형 있게 잘 갈아서 섭취하고요. 마셨을 때 '너무 달다.' 이 느낌은 갖지 않게 적당한 정도가 좋습니다. 또 갈아서 최대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양상으로는 균형이 좋습니다. 암이 낫는 환자와 낫지 않는 환자 뭐가 다를까요? 프랑스 파리에 구스타브 루시라는 암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5년에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암 환자, 또 같은 암의 크기, 또 같은 항암제를 사용했는데 그 치료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종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는데 어떤 환자는 사실 기대 이상에 못 미치는 만큼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센터 연구진은 이 환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굉장히 변수를 폭넓게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일관되게 어떠한 차이점이 딱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 환경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항암제가 잘 들었던 환자들의 장에서는요, 특정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반응이 약했던 환자들의 장에서는 미생물의 패턴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관찰을 하다가 또 다른 검증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항암제 반응이 좋았던 환자의 대변을 실험 동물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를 했더니 이식받은 동물에서도 치료 반응이 또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내 미생물이 실제 치료에도 큰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또 이후에 이 장내 미생물과 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암의 발생이나 또 진행, 면역 반응, 또 염증 환경, 그리고 약물 대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군은 발암성 대사 물질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만성염증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미생물들은 장벽을 보호해주고 또 면역세포의 항암 기능을 굉장히 보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반응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약 때문만이 아니고 몸의 환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을 보면요, 무려 38조 개의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미생물이 산다 그런 거주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그리고 면역에 관여하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사람이 섭취한 영양소를 또 분해하기도 하죠. 특정 비타민과 또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점막의 면역력을 또 조율을 해주고요. 면역세포가 또 더 나은 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이 방향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항암하는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이제 조건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유익균이 우세하고 염증과 장벽 손상을 유도하는 균이 억제됐을 때, 즉 장내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 됐을 때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미생물이 위험 신호가 되고 어떤 미생물이 또 치료에 보조가 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다 이로운 거는 절대 아니죠. 일부 미생물은 발암성 대사물을 더 증가시킵니다. 만성염증을 더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만들고요. 또 장벽을 약화시켜서 전신염증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암이 커지기도 하고 암이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균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균이 어떤 비율을 더 우세한지, 또 그 균이 어떤 대사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과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죠. 멈춰있는 어떤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사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암을 돕기도 하고 또 암을 더 악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잘 증식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쁜 미생물은 잘 생기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치료를 돕는 내 편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만큼 어떤 미생물이 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늘리고 나쁜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쁜 미생물이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좋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지는 않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그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정말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식품군들은 단백질 부패균도 만들고요. 또 2차 담즙산 생성균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은 이런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장내 환경을 정말 빠르게 발암성 대사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피해야 되겠죠. 설탕은 유해균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장내 불균형을 촉진시키죠. 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것도 유익균을 떨어뜨리고 미생물의 다양성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정제당은 이런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특히 유화제 같은 거는요, 장 점막의 이 타이트 정선을 손상시켜요.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염증이 훨씬 더 커지는 환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이 좋은 미생물 늘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라입니다. 원래 하루 25에서 35g 정도를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양파, 바나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오엉, 치커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식물성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이 유익균의 성장 그리고 유익균의 이 기능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베리류, 보라색이 풍부한 베리류나 블랙베리나 적포도 같은 보라색 포도 같은 이런 것들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 섭취예요. 네, 김치. 미국에서 새로운 영양 지침에 김치가 포함이 됐는데요. 김치, 된장, 낫또, 식물성 요구르트, 캐비어, 사워크라우트,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단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항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간 건강에 과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네, 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화학 공장입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이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역할이 해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제거가 되고 또 세포가 재생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과일에는 이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감귤류나 키위나 딸기나 파파야 이런 과일들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죠. 이 비타민 C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의 해독을 모두 돕습니다. 또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고 있죠.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또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의 회복을 또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 마스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2단계 해독 과정에 매우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충분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글루타치온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보카도나 수박이나 오렌지에는 이 글루타치온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보카도는 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분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아보카도가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사과나 배, 베리류에 풍부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이 독소를 흡착시켜서 배출을 해주죠.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은 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에서 독소가 흡수되어서 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금속을 또 배출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같은 이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대변으로 내보내줍니다. 네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나 멜론, 키위에 이 칼륨이 많죠.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간은 혈액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야만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면 간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엽산입니다. 오렌지나 아보카도, 망고에 엽산이 풍부하죠. 이 엽산은 DNA 합성을 해주고요. 세포 분열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간세포는요, 아주 재생이 잘 되는 세포로 알려져 있죠.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세포의 재생이 느려지고 간 질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아보카도, 키위, 망고에 이 비타민 E가 풍부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세포막을 보호하고요. 지방간도 예방을 해주고 간의 염증을 또 줄여줍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 많은데요. 이 환자들에게 비타민 E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노란색 망고나 살구, 복숭아, 노란색과 주황색 과일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인데요. 체내에 들어오면 지용성인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간세포의 성장과 분화, 또 세포 재생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죠.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에서 나오는 베타카로틴은 필요한 만큼만 체내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타민 A 과잉 섭취에 논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과일로 비타민 A를 보충한다는 것은 아주 안전한 수용성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감귤류의 헤스페리딘이나 나린게닌,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이것들이 모두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또 항염 작용이 있죠.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간 세포를 보호해주고 지방간도 개선해줍니다. 특히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요, 간의 섬유화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기산입니다. 레몬이나 라임, 자몽 같은 이 신맛 과일에
유기산이 많죠. 구연산이나 말산 같은 형태로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이 산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가 되면서 몸속에서는 알칼리 성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유기산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도와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과일 속에서 매우 조화롭게 작용을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많게 되는 거죠. 총 밝혀낸 것들로는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E는 베타카로틴을 보호해주고,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식 이런 과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어떤 알약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한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